우리 사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많고요.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만 있는 게 아니고 흥미 상실, 에너지 감소, 또 지연이 되고 움직이기 어렵고 어떤 경우는 초조해집니다. 안절부절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나 식욕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우울해지면 많이 먹어요. 어떤 분들은 먹질 못해요. 우울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잠을 많이 자는데 우울해지면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집중력도 떨어져 있고, 죄책감. 결국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분이 우울해야 정말로 병적인 우울증인가? 이게 정상적인 우울증의 이 범위죠. 여기 지금 이 아래 위가 이렇게, 위쪽은 기분이 좋고 아래쪽은 기분이 우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는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정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우울해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 기간이 한 2주 정도로 잡습니다. 2주 이상 우울해지면 이거는 병적인 우울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적인 우울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요 우울증이라고 우울증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이제 단극성 우울증이죠. 영어로는 유니폴라 디프레션, 유니폴라, 극이 하나입니다. 우울증이 하나죠. 우울증만. 거기에 비해서 양극성 장애, 조울증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울병. 이거는 조증과 우울증이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증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 극이 두 개죠. 남극과 북극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양극성 장애, 조울증,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병적인 우울증은 적어도 2주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된다. 또 병적인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뿐만 아니고 직업이나 학업,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들, 죄책감도 필요하고 피곤하고 식욕도 없어지고 또는 많이 먹는다든지 잠도 잘 못 자거나 너무 잠을 많이 자거나 뭐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병적인 우울증이고요.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우울한 기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표현은 못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쌓여 있는데 표현은 못하고 그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은 기분은 우울하지 않는데 여기저기 이제 몸이 아픕니다. 그럼 이런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시냅스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하는 그런 약들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이 세로토닌이나 노에프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나면 이게 수용체에 결합이 되는데 결합되고 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업테이크, 재흡수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사용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게 다시 재흡수가 될 때 이거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서 오랫동안 시냅스에 머물게 하죠.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오랫동안 많이 머물게 해서 수용체에 많이 붙게 해서 그 활동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울 증상을 좋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뇌자극 치료법입니다. TMS 또는 이제 TDCS나 이런 걸로 신경 회로의 어떤 기능을 바꿔줌으로써 우울한 감을 좋게 한다든지, 경두계 직류 전기 자극 이런 걸 해봤더니 항우울제가 가장 효과가 좋고요. 가짜 약을 사용했더니만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차이가 이 정도로 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운동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울 증상을 좋게 하는 연구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걸 메타 분석을 한 겁니다. 메타 분석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꺼번에 이제 조사를 다 한 거죠. 했더니만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운동 효과가 있다. 심지어는 운동이 약물의 항우울제에 비견될 정도로 효과가 우수하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거기에 전전두엽이나 이런 뭐 그 앞대상 피질 이런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 다음에 뭐 뇌량이나 이런 데도 연결성이 높아진다. D랑이나 뭐 해마가 기억력 관련되어 있죠. 연결성이 높아진다.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다는 것은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떨어져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야죠. 그럼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뇌가 자극이 되겠죠. 신경세포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운동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신경영양보호인자 BDNF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결국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고 신경세포가 다시 생성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인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웃음이 또 뇌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 치료라는 게 있죠. 웃음 치료가 좀 약한 우울증에는 뭐 굉장히 효과적이죠. 웃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통증이나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면역력도 증가되고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여기 fMRI를 보시면 웃는 사람의 뇌는 이렇게 여기 다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고요.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가짜 웃음을 웃어도 효과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짜 웃음을 웃어도 우리가 웃을 때 이 근육이 웃는 사람의 근육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을 지배하는 뇌세포가 결국 웃는 것과 똑같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일부러라도 신체를 바꾸면 뇌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조현병은 사고의 장애입니다. 과거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한 그런 병이고요. 이 왼쪽에 그림은 영국의 루이스 웨인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고양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분이 이제 조현병에 걸린 분이죠. 근데 조현병에 걸리기 전에는 고양이를 잘 그렸는데 점점점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점점점 이게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추상화로 바뀌어 있죠. 우리가 추상화를 보면 그게 이제 잘 모르죠.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신경세포의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고가 정상적으로 발전이 안 되고 이런 게 조현병이죠. 조현병의 증상은 망상. 망상은 잘못된 믿음이죠. 실제 현실은 안 그런데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뭐 피해망상. 저 사람이 날 해칠 거다. 전혀 뭐 그런 현실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과대망상.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하느님이다. 그 다음에 뭐 색정망상.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사람인데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환각. 우리의 감각은 오감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청각입니다. 소리가 바깥쪽에서 들려오지도 않는데 바깥쪽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자기를 욕하는 소리입니다. 또는 명령하는 소리. 저쪽으로 창문 쪽으로 가봐.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걸 따라서 창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뛰어내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환청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소리에 예민해집니다. 또 말이 와야 되고요. 또 행동도 와야 되고. 음성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성증상은 뭐냐면 말이 별로 없어진다든지 감정의 어떤 표현이 별로 없다든지 느낌이 별로 없다든지 즐거움이 없다든지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음성 증상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기능하고 직업적인 기능이 장애가 있는데 이런 것 중에 2가지 이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급성기. 이게 뭐 잠깐 들렸다고 어떤 환청이 들렸다고 조현병이 아니죠. 지속적인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망상과 환각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병이 일어나는가? 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이제 시상,
시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여기서 다 모으고 위에서 내려오는 정보, 피지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위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다 모아서 여기서 처리를 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문제가 있고, 물론 다른 곳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여기에서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적절히 거르고 필터링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자극을 구분을 못해서 모든 자극을 다 뇌로 보내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역시 약물로 치료를 하죠.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역시 이 조현병은 과잉 활성화다. 도파민의 활성이 증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물이 1950년대 아주 우연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걸 복용했던 사람이 우연히 보니까 아주 병이 좋아지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행동이 부산하고 막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러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항정신병 약물을 해봤더니 그게 이 수용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체에 붓기는 붓는데 이게 도파민이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 정보가 전달이 안 돼요. 가짜 도파민이죠. 그러니까 도파민처럼 가짜인데 붙어가지고 도파민을 못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 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전기경영요법도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법이죠. 지금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이나 이런 곳은 노인 우울증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약물을 쓰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지니까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우울증은 쉽게 좋아지니까요. 또 조현병도 뭐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에 듣지 않는 조현병들은 이제 망상 같은 게 좋아지고 환청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또 비약물적인 치료는 역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봤더니 3개월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해봤더니 해마가 뭐 부피가 커지더라. 이 해마 쪽이 조현병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해마 커지더라. 이거 뭐 치매에도 관련이 있어요, 해마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규칙적인 생활, 건전한 생활, 운동, 또 햇빛 쬐는 거, 명상, 또 긍정적인 생각, 사람들 간의 건전한 관계를 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체가 건강해져야 뇌도 건강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뇌를 들여다보면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할 수가 있다. 마음이나 뇌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뇌가 문제인 것이다.